1960년 전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늘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논두렁 사이로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마을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만큼은 다른 종류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 만들어낸 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키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손이 컸어요. 그 손으로 논의를 하고 집을 지었지만 저녁이면 그 손에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집안 공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셨고 저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야, 이리 와라. 아버지는 항상 오빠를 먼저 불렀습니다. 오빠는 17살이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키가 크고 눈이 또렷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어른들도 김찬봉 아들 태수는 참 잘났다고 칭찬하곤 했어요. 아버지,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아들 공부는 잘하고 있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빠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온화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처음 본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어딨나? 저는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10살짜리 소녀에게도 본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의 목소리는 오빠를 부를 때와 달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애는 왜 저리 말랐나? 밥값도 못하는 것이. 어머니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계집애는 계집애야. 나중에 남의 집으로 갈 애를 키워서 뭐하나. 아버지는 저를 짐처럼 여겼습니다. 그냥 짐이 아니라 쓸모없는 짐이었어요. 밥을 먹고 공간을 차지하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가장 아팠습니다. 어머니조차 저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오빠는 달랐습니다. 밖에서 오빠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칭찬했어요. 태수는 참 예의 바르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김찬봉은 아들 복이 있어. 하지만 집안의 오빠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저에게 사탕을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지영아, 오빠가 뭘 사줄까?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빠한테 말해봐. 오빠는 저를 자꾸 혼자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헛간이나 마루 아래쪽 아무도 없는 뒷산 같은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오빠가 동생을 예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이 달라졌어요. 오빠가 저를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을 볼 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10살짜리에게도 직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영아, 오빠 말 잘 들어야 한다. 알겠지? 네. 오빠가 하는 말은 누구에게도 하면 안 돼. 특히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절대로. 저는 무엇을 숨겨야 하는지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비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침묵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겨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잠들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빠가 저를 헛간으로 불렀습니다. 지영아, 이리 와.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도망갈 곳이 없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헛간에서 나온 후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등이 조금 굽어 보였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그날 밤부터 우리 집의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 저만이 견뎌야 하는 무게가 생긴 것이었어요. 1960년 겨울, 10살 소녀에게 세상은 너무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1969년 봄, 저는 14살이 되었습니다. 마을 처녀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던 시절이었어요. 이웃집 순이 언니도 봄에 혼례를 치렀고 동네 어른들은 여자는 일찍 시집 가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미래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빠 태수는 21살이 되어 더욱 당당해졌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모범적인 장남이었습니다. 어른들께 깍듯이 인사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어요. 아버지는 그런 오빠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태수는 진짜 보석이야.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아들이지. 하지만 집안에서 오빠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지영아, 너는 이제 다 큰 처녀네. 오빠 말 잘 듣고 있지? 오빠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입덧이 심해졌고 몸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14살의 저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지영아, 일어나거라. 네, 어머니. 너, 혹시?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져보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영아, 정말로 미안하다. 어머니는 제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도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몇 주 후 아버지가 알아차렸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어요. 이게 뭐야? 이 계집애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온 집안을 떨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여보, 조용히 하세요. 이웃에서 들어요. 조용히 하라고? 저 계집애가 집안 망신을 시켜놨는데? 아버지는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큰 손이 저를 향해 들려졌어요. 누구야? 누구한테 꼬리쳤어? 아버지, 저는 이 더러운 계집애가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볼이 따가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동네 어느 놈한테 몸을 맡긴 거야. 말해.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올 것 같았어요. 오빠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발. 어머니가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화는 더욱 커졌어요. 너도 알고 있었지? 이 계집애 하는 짓을.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면서 그냥 뒀지. 아버지는 어머니까지 밀쳐냈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으셨어요.
그 순간 오빠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태수야, 너도 봤지? 내 여동생이 이런 일을. 네,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네 청년 중 하나겠지요. 오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진실을 숨겼어요. 저는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래, 그럴 거야. 이 나이에 벌써 남자를 알다니. 아버지는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때렸어요. 이번에는 등과 어깨였습니다. 집안의 수치야. 진짜 수치.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어요.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참봉 집 딸이 그런 일을. 14살밖에 안 됐는데 요즘 계집애들은 버릇이 없어.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따가웠어요. 마을의 천사였던 오빠는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태수는 진짜 불쌍해. 저런 여동생을 두다니. 그래도 태수는 어른스럽게 잘 참고 있어. 오빠는 동정받았고 저는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했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어머니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괜찮아? 14살인데. 아기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맞아요. 아기는 죄가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아버지가 때려도 저는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1969년 가을 14살 소녀는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저는 제 아이만큼은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1970년 2월 눈이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마을에는 산파 할머니가 계셨지만 아버지는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네 망신만 더 키울 일이야. 어머니 혼자서 저를 돌보셨어요. 어머니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첫 출산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영아, 힘내거라. 조금만 더. 네. 어머니. 새벽 6시 작은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웃지 못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준호야. 제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준수하고 호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누구에게도 구부리지 않고 살았으면 했습니다. 우리 준호 예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사내 아이네. 아버지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사내 아이는 사내 아이지. 아버지, 김씨 집안의 피는 끊어지지 않겠구나. 아버지는 중얼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이 김씨 성을 이어받을 손자가 생긴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빠가 아기를 보러 왔어요. 내 아들이 참 예쁘네. 오빠,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더 꽉 안았어요.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이 집안에서 내가 아버지 다음 가는 사람 아니야?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너 같은 계집애가 무슨 아이를 키워. 나중에 내 후계자로 키울 테니까 걱정 마라. 후계자. 그 단어가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모릅니다. 오빠는 이 아이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그렇게 여겼듯이 말입니다. 오빠, 제발. 지영아, 현실을 봐.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거야? 오빠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15살의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줄게. 좋은 학교 보내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오빠 같은 사람으로 만들겠죠? 제가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이 아이가 오빠처럼 되는 건 싫어요. 오빠의 손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울음소리였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저는 아기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 말을 하고 나니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영아, 너무 힘들면.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어떻게 괜찮아? 이런 상황이. 이 아이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지킬 거예요. 뭘? 이 아이를요. 그리고 저 자신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준호 때문에라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기억났어요.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난단다. 맞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별이 되어야 했습니다. 준호에게는 엄마라는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오빠가 준호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제 젖도 뗄 때가 됐어. 내가 데려가서 키울게. 안 돼요. 지영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오빠의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도 알아요, 오빠. 뭘?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절대 오빠 손에 맡길 수 없어요. 오빠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순종적이던 여동생이 갑자기 반항하니까 어리둥절한 거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이제 엄마예요. 제 아이를 지키는 게 당연하죠.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떠나야 했어요.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15살의 미혼모가 홀로 설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제발 길을 열어주세요. 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요. 1970년 봄,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지만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준호와 저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1970년 5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새벽에 논의를 나가시다가 그만 주저앉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축해서 집으로 모셔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술로 인한 간 질환이라고 하셨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어요. 그동안 집안을 지배하던 무서운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집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느라 바빠지셨습니다. 오빠는 논일과 집안일을 맡아야 했고요.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 틈에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준호를 안고 이 집을 떠나는 것.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일단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병실에서 나온 어머니와 마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니? 저 서울로 가려고 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울? 갑자기 왜? 여기서는 안 돼요. 준호도 저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만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니?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영아,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너무 걱정돼서. 괜찮아요. 어떻게든 살 거예요. 정말? 네. 준호 때문에라도 꼭 살아남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용기가 없어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혼자 이 모든 걸 견디게 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정말? 네. 어머니도 무서우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요. 이거 가져가거라. 이게 뭐예요? 내가 몰래 모아둔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보따리를 열어보니 구겨진 지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같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어머니는 작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주소야. 우리 마을 출신 목사님이 계셔. 혹시 어려우면 찾아가 보거라. 어떻게 이런 걸? 어머니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어. 너를 위해서.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미안하다, 지영아. 함께 가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버지를 돌봐야 하잖아요. 나중에는 나도 갈 수 있을까? 언제든지 와요. 제가 잘 살 수 있게 되면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어머니와 저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모녀 같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첫 버스가 오기 전이었어요. 어머니는 문 앞까지 나와 배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모르게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조심히 가거라. 네, 어머니. 준호 잘 키우고. 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고 어머니께 인사드렸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여전히 서 계셨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첫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행 버스였어요. 창밖으로 마을이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준호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준호야,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아이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역 앞에 선 순간 현실이 확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주신 수첩을 꺼냈습니다. 교회 주소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길을 모르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주소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바빠서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몇 번 시도한 후에야 친절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 여기는 꽤 먼데. 버스 2번은 갈아타야 해. 고맙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교회를 찾았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4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김지영 씨라고 하셨나요? 네, 목사님. 아, 그럼 박순희 집사님 딸이시구나. 편지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미리 편지를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날 밤 교회 작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평안한 잠이었어요. 준호도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윤 여사님 댁에서 가정부를 구하고 있어요. 아이가 있어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윤 여사님은 60대의 상냥한 분이셨습니다. 부잣집이었지만 전혀 까다롭지 않으셨어요. 아이 참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준호입니다. 준호야, 안녕. 이모가 이쁘게 키워줄게.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아무도 저를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준호를 뺏어가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970년 여름 15살 엄마와 5달 된 아기는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준호를 재우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만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1980년 가을, 저는 서울에서 10년을 버텨냈습니다. 윤 여사님 댁에서 5년을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 10살이 되었습니다. 지영 씨,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윤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릴 계획이었습니다. 여사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고맙긴요. 지영 씨가 우리 집을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 윤 여사님은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게 보증금까지 보태주셨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면 되죠. 꼭 갚겠습니다. 아니에요. 준호가 잘 자라는 걸 보는 게 더 기뻐요. 그렇게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정성 반찬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모든 반찬을 정성껏 만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몇 명 안 왔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며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힘들어?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손님이 많아질 거야. 정말? 그럼. 엄마가 만든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데. 준호는 믿어줬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응원해줬어요. 그 믿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인기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더 맛있게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아, 그리고 이 무생채도 아삭아삭해서 좋아요.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보석 같았어요. 힘든 하루도 웃으며 버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준호를 좋아하셨어요. 어머님, 준호가 참 착하고 똑똑해요.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혼자 알아서 잘해요.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1985년 준호가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 목소리도 굵어졌어요. 엄마, 나 나중에 공대 갈 거야. 공대? 왜? 멋있잖아.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응. 엄마가 고생한 만큼 나도 열심히 할게. 준호는 어느새 제 마음을 아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어요. 저는 더 큰 가게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신 것이었어요. 지영아,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다. 태수는 서울로 일하러 갔다고 하더라. 나는 혼자 지내고 있어. 보고 싶다.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보다도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어요. 준호야, 할머니를 모셔올까? 정말? 할머니 오시면 좋겠어. 그치? 엄마도 그러고 싶어? 그해 겨울,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잘 살았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혼자 다 해낸 거야. 어머니는 준호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아이가 준호구나. 참 잘생겼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호는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를 꼭 안으며 중얼거리셨어요. 고생 끝이구나. 이제 고생 끝.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공대에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 공가대학이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정말이야? 응. 서울대 공대. 그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0년 전 15살 미혼모였던 제가 키운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우셨어요. 지영아, 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어머니, 이 할머니가 봐도 준호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어요. 며느리는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었어요.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고맙긴, 우리 준호 잘 돌봐줘서 고마워. 어머님이 준호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준호를 잘 키웠다는 것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2명 다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손자 왔네. 손주들이 달려와 안길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제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2020년 저는 65세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40대 중반의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유튜브 해보는 게 어때? 유튜브가 뭐야? 인터넷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까? 내 이야기를? 응. 엄마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나를 잘 키웠는지 말이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꺼내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준호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첫 영상을 찍을 때 손이 많이 떨렸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1960년대에 태어나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이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보람이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지금 저는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과거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준호는 제가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온화하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준호와 손주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생각해요. 악의 사슬이 끊어졌다고. 어머니는 88세까지 사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지영이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고마웠어. 나도 고마웠다. 좋은 딸, 좋은 엄마였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2024년 어느 봄날 저는 유튜브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은 누군가가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뛰어넘어 나올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주체적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해냈으니까요. 화면 너머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어둠을 이겨낸다는 것.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기적이었어요.